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6일 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지난 토요일이었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1년간의 미국 생활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귀국하면서 정치적으로 다양한 해석이 나올 법한 말들을 남겼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이병훈 국회의원 그리고 공진성 조선대 교수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고통을 겪으시는데 저희만 떨어져 지내서 미안합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데는 저의 책임도 있다는 것 잘 압니다. 저의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병훈 국회의원님 아까 화면 보니까 바로 옆에 계시네요. 현장 네. 분위기 어땠어요? 조직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간 건 아니었어요. 우리 의원들도 각자 뭐 시간 되는 사람이 갔는데 제주에서부터 뭐 대구, 부산, 광주 전국에서 아주 격한 환영이 있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1층, 2층 밖에까지 보니까 1,500에서 한 2,000명 정도는 오신 것 같아요. 분위기가 아주 좋았어요. 그 이낙연 전 대표 아까 했던 말들 보니까 그 중에 이제 눈에 띄는 게 못다한 책임 다하겠다. 이 예상 밖의 적극적인 메시지예요. 우리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아마 두 가지로 저 해석이 됩니다. 자, 이낙연 대표가 그래도 한 나라의 국무총리를 하고 당대표를 한 사람으로서 국가로부터 내가 신세를 많이 졌다. 이걸 내가 갚아야 된다는 생각이 평소에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문재인 정부 때 총리를 하면서 이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다 보니까 적어도 그 당시에 코로나 극복을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한 나라였고 또 아시아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잘 된 나라다 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돼가지고 완전히 검찰 국가 독재에 가까운 그런 압수수색을 전행을 보이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 야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뭔가 남들보다 소외가 다를 수 있고 그동안에 미국에서 있으면서 못했던 것을 내가 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저는 느꼈습니다. 우리 공진성 교수님 들으시기에는 이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다.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이제 그 앞에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됐다는 표현은 이제 현실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상황이 퇴행했다, 이제 뭐 뒤처졌다. 예전에 본인이 이제 총리로 계실 때나 뭐 당대표로 계실 때하고 비교했을 때 뭔가 상황이 많이 나빠졌다고 하는 현실 인식을 보여주시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감을 느끼신다고 하는 것은 이제 정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하는 말 또는 이 지경이 된 데에 자기 책임도 있다고 하는 말에 두 가지 아까 이병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랄까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국정을 뭔가 튼튼하게 대한민국을 안정적으로 만들었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텐데라는 뜻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은 정권을 빼앗겼다는 사실 그 자체도 책임감을 느끼신다는 얘기죠. 그 말은 또 이제 매우 이제 듣기에 따라서는 달리 해석이 되는데 말하자면 본인이 대선 후보가 되지 못하고 대선 후보 자리를 누군가에게 빼앗겨서 정권을 빼앗겼다는 해석도 가능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비록 본인이 후보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정권 교체가 되도록 최대한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그러니까 이제라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으로 읽힐 여지도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우리 교수님은 이제라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 이후에 민주당이 당내 지각 변동의 가능성 이런 걸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약 1년 정도 시간이 걸렸잖아요. 근데 이낙연 대표가 지금 미국에서 돌아온 것이 무슨 개선 장군이 아니에요. 이것은 서해안에 밀물처럼 들어오는 것이지 자연스러운 입국이지 여기에 뭔 큰 파도나 경랑이 일어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또 그래서도 안 되고 당이 어려울 때 자꾸 이제 당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지금 당 고문이잖아요. 당은 지도부가 있고 당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이낙연 대표가 어떤 말을 하면은 언론에는 친명 대 비명 구도가 될 이거 굉장히 십상입니다. 그래서 아마 당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썩 개입을 안 하고 외교 안보 쪽 본인이 잘하고 이번에 책도 냈잖아요. 국가의 이제 생존 전략. 그게 뭐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미, 중, 일, 러시아 문제. 너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나라가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런 방향 제시, 비판 견제 이런 것을 많이 할 것으로 보여지고 남북관계 있잖아요. 남북관계 많이 지금 얼어붙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해법 제시 여기에 역점을 두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우리 이병훈 의원께서는 이낙연 전 대표의 역할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재밌는 건 서해안의 밀물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쓰나미처럼 크게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이렇게 보신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심리적인 분당 상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온단 말이죠. 왜냐하면 계속 민주당이 위기에 빠졌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다 보면 당연히 이낙연 전 대표의 역할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교수님은 어떤 부분에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뭐 지금 상황은 이중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선을 10개월 정도 앞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나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상대가 분열되면 어쨌든 구도는 유리해지기 때문에도 상대 쪽에 또 다른 구심점이 등장해서 경쟁하고 갈등하고 심지어 분당까지 가주면 제일 좋겠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또 마찬가지로 민주당 내에서 이른바 비명계 는 또 구심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뭐 후위를 도모할 수도 있고 공천 과정에서 불이익을 덜 받을 수도 있고 뭔가 뭐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분을 중심으로 다시 당을 이제 수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복합적인 상황이 지금 맞물려서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사실인데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잘 모면해야 하는데 단순히 계속 입장을 분명하게 정하지 않으시는 걸로 모면하는 걸로는 오래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조만간 입장을 좀 정해서 좀 더 선명하게 본인의 거취를 결정하지 않으실까 저는 생각합니다. 선명한 거취 말씀하셨는데 이병훈 의원께서 선명한 거취에 대해서 혹시 관심 있으세요? 그게 정치공학적으로는 그렇게 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 지금 당의 입장이 지금 이재명 대표나 이낙연 전 대표가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죠.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은 여당 쪽에서는 이 양쪽에 대해서 국민적 지지를 안 받기를 바랄 것이고 데미지를 많이 입기를 바랄 거란 말입니다. 이 트랩에 우리가 갇혀서는 안 되죠. 우리는 귀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부터 또 이렇게 분열되는 게 있잖아요. 그 소위 말하면 개딸들도 있고 또 개딸의 반대점 대척점에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당내에서 당내의 발전을 당의 발전을 위해서라면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적어도 그 대척점에 이낙연 대표가 서 있으면 안 된다. 그걸 바라는 일부 의원이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혹시 공천 때 내가 밀리지 않을까. 근데 지금 우리 당이 일단은 시스템 공천을 믿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공천을 위해서 대척점에 서서 당이 이 친명 대 비명 이런 구도로 가면은 내년 총선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구도가 되지 않느냐. 당이 똘똘 뭉쳐야 되는데 서로 거기다 초점을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가 스턴스를 잡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지만은 제가 볼 때는 지혜롭게 국제관계에서 윤석열 정부하고 확실하게 파이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내 문제는 당에 맡겨도 됩니다. 지도부가 있고 의원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당내 문제가 아닌 뭐 국제 정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할론을 말씀하셨는데,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고문이라는 직책만으로도 가능할까요? 고문의 입장에서는 자기 소신을 얼마든지 필 수 있는 당내 문제가 아니고서는 얼마든지 가능하죠.
당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고문이라는 자리가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죠. 의사결정 구조의 중심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아까 좀 더 선명한 입장을 표명하시기를 기대한다고 말씀드렸을 때는 어떤 비명계의 좌장이나 중심으로서가 아니라 사실은 당 대표의 지위나 위상에 대해서 아무런 이견이 없다는 입장 표명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낙연 전 대표를 중심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공공연하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매우 부정적인 견해들을 피력해 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본인만 이도저도 아니고 계속 이제 국내 정치 문제나 정당 내부 문제에 대해서는 발언하지 않으시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 베를린에서도 그것 때문에 이제 매우 뭔가 불미스러운 일도 겪으셨듯이 이게 계속 반복될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전략적으로도 당내 문제와 관련해서는 입장을 좀 더 분명하게 표명을 하시는 편이 본인에게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생각에는 이낙연 전 대표가 나는 친명도 비명도 아니다. 나는 민주당 사람이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민주당의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고 사실 감옥 들어갈 사람이라고 믿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 대표로 인정하기도 어렵고 비상 사태를 대비해서라도 이제 스페어 대표를 이제 모셔놔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자꾸 당내 문제를 보니까 이게 이제 당원들 간의 갈등으로 이제 지속되는 거죠. 그 부분이 이제 당원들 간의 갈등이에요. 사실은 만일에 이재명 대표가 문제가 돼가지고 이것을 뭐 비대위 체제로 가더라도 이낙연 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된다고는 그건 불가능합니다. 전 대표를 했잖아요. 그건 제3의 인물이 되면 되지 이낙연 대표가 그 자리를 채워서 간다. 이건 정치적 역학상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공진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건 참 좋은 말씀이에요. 당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일절 말하지 않겠다 또 좋지만은 당이 똘똘 뭉쳐서 이 난관을 극복해야 된다. 지금 대표가 이재명이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런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냐입니다. 분열의 양상으로 보이는 그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되고 또 분열해서 이득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중심 세력으로 자리매김이 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역할 그리고 당내 위치나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할까 싶어요. 본인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한쪽에 쏠리면 안 되고 안 해도 한쪽에 쏠리는 상황이 그렇게 벌어지는 상황이라면.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비대위라고 했으면 지금 민주당 혁신위가 꾸려져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김은경 위원장 보니까 혁신이 첫 쇄신안이 불체포 특권 포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본인 그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이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혁신위가 굳이 또 나서서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는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게 사실은요. 우리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특권이라고 보지만은 우리 역사적 구조를 보면은 야당이 여당의 독재 권력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지노선으로서 그게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발표를 했잖아요. 나는 불체포 특권을 이용하지 않겠다. 그러고 나니까 저쪽 당에서 또 불체포 특권을 동의서를 또 받아요. 그런데 우리 혁신위원회가 이걸 또 우리 당에서 민주당에서 또 이걸 각자 서약서를 쓰자. 조금 안 맞죠. 이 스턴스가 저는 좀 그렇다고 보고 이재명 대표가 그 모습을 보였잖아요. 우리 헌법상으로 보장된 법적 권리를 정치적으로 우리가 안 하겠다. 이렇게 서약을 한다는 것이 글쎄 그 국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 조금 그 상당히 우리 의원총회를 하게 될 거예요. 의원총회 하면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될 겁니다. 지금 그 송영길 당대표 선거할 때 봉투 사건 있잖아요. 검찰이 자꾸 흘리고 있어요. 한 20명 정도의 의원들이 관련돼 있다. 자, 우리가 서약을 다 했어요. 그럼 검찰이 너희들 불체포 특권 이용 안 한다겠지? 20명에 대해서 예컨대 체포동의안이 들어오면은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검찰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됐을 때라면은 충분히
불체포 특권을 정치적으로 내려놓는 것도 말이 돼요. 근데 지금 하는 게 압수수색이 옛날에 비해 3배 이상입니다. 엄청난 압수수색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검찰이 무제한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만일에 이걸 우리가 다 내려놓고 했을 때 들어왔을 때 야 이거 어찌 될까 하는 그런 뭐랄까 아주 불투명해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총회에서 상당히 이 문제가 논란이 될 소지가 좀 있지 않겠나 이리 봅니다. 지금 민주당이 지금 곤란한 상황에 처한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이제 방탄 프레임이 씌워져 버렸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걸 거부하는 순간 저놈들 방탄 조끼를 절대 안 벗으려고 하는구나 이제 이런 인식이 퍼져 있어서 사실 거부하기도 애매하고 받아들이기도 애매하고 뭐 이런 지금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뭐 제안했고 누가 먼저 뭐 선언했느냐가 중요한 것보다 이게 본질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권리가 아니에요. 사실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국회의원들이 뭔가 잘 못하고 있다. 그래서 뭔가 권리를 많이 누리고 있는데 절대 포기 안 하려고 하고 있다. 그때 핵심이 불체포에 저는 있는 건 아닌데 언론에서 과도하게 이제 그것이 마치 엄청난 것처럼 묘사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상징적으로 언급이 된 것일 뿐이고 정작 중요한 어떤 특권의 포기 또는 그동안 이제 누려왔던 권리들을 많이 줄이는 문제를 진짜로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앞으로 제시한다면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긍정적으로 저는 그걸 기대합니다만 오히려 그것들을 제대로 건드리지 못하면서 엉뚱하게 불체포 특권만 가지고서 문제를 삼는다면 그리고 이제 여야가 서로 내가 먼저 제안했다, 내가 먼저 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뽐낸다면 이건 굉장히 이제 실망스러운 결과죠. 이게 사실 불체포 특권을 다 포기하고도 예를 들면 위험한 일 안 하고 그리고 선거 운동 기간에 특별히 뭐 문제될 거 안 하면 조용히 가면 사실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진짜로 검찰이나 권력기관이 뭔가 무도하게 행동을 하는데 거기에 맞서서 강하게 저항하려고 하면 이것이 굉장히 약점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제 그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하는 선언이 오히려 그것이 뭐 당당함이나 떳떳함의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보호받을 수 있는 어떤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굉장히 지금 단시기적으로 약간 인기 영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솔직히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여당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자기네 당 다 서명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자기 여당이잖아요. 이제 야당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야당에 혁신위가 왜? 그럼 우리도 합시다라고 하는 게 그게 혁신위가 꾸려지고 첫 번째 일이라는 게 저는 좀 애매한 위치에 있는 게 아닌가? 혁신위의 역할이? 예, 동의합니다. 예. 이제 혁신 이야기를 좀 더 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혁신위가 했던 이야기 중에는 혁신위에서는 공천 시스템 손보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될까요? 한쪽에서는 이제 이계호 의원이 이제 민주당 내에서 이제 공천 룰과 관련해서 이미 다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했는데 이것을 또 바꾸는 것은 무리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현재 민주당이 채택하고 있는 당원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여전히 당원의 영향력을 과도하게 작동하도록 내버려 둠으로써 일반 국민과는 뭔가 떨어진 결정이 되도록 한다는 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얼마나 고려할 것이냐인데 민주당이 이제 그걸 고려하면 조금 더 일반 국민 친화적인 정당으로 가는 것이고 그것을 무시하면 결국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계속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지역에서도 여러 차례 이제 논의를 했지만 사실 당원들이 명목상으로는 50%지만 여론조사에까지도 중복 대답하는 것을 감안하면 영향력은 꽤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 공천을 받기 위해서 당원 모집이라고 하는 이상한 행태가 지금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들도 벌어지고. 근데 이 문제는 혁신의 대상이 아니라고 볼 것인지 이건 뭐 민주당이 한번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병훈 의원님께서는 민주당의 광주시당 위원장이시잖아요. 그 민주당의 심장이라고 하는 광주 전남에서 시당 위원장을 하시다 보면 방금 이야기했던 그 당원 중심의 저기를 하다 보니 선거 앞두고 꼭 그 당원 모집에 이렇게 좀 잡음들이 안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되죠. 우리가 여러 가지 제도를 많이 써봤잖아요. 배심원 제도도 써보고 권리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
여러 가지 방식을 써봤는데 그중에서 그래도 가장 객관적인 것이 여론조사를 하든 뭐라 하든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하고 권리당은 50%가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이 최적의 모델이다. 자, 이건 지금 현재 공천 룰이요. 사실은 2015년에 김상곤 그때 혁신위원장이 가장 획기적으로 내놔가지고 이해찬 당대표 때 이것을 거의 시스템 공천이라는 제도를 만들어놨어요. 거기에서 21대 국회 총선 때 그 적용을 받았죠. 받았는데 지금 우리 당헌상에 이렇게 돼 있어요. 공천 선거 1년 전에 공천 룰이 결정돼야 된다. 왜냐? 옛날 선거법은 막 뒤집어지고 바꿔지잖아요. 예측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금년 5월까지 해서 우리 당에 전체 당원들 의견 수렴하고 여론조사 설문조사 받고 투표해가지고 중앙위원회까지 최종적으로 끝난 것이 금년 5월 중에 끝났습니다. 권리당은 50% 그걸 유지한다. 국민 여론조사고 지금 이제 공천심사 기준은 그 정체성 의원들 같은 경우에 정체성이 있느냐, 기여도, 의정활동, 뭐 그다음에 도덕성, 당선 가능성 이런 기준을 적용하거든요. 여기에 기준에 적용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수의 현역 의원들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벌써 뭐 돈봉투 사건도 터지고 뭐 그동안에 민주당의 부동산 문제도 있고 해서 많은 의원들이 지금 벗어나게 됐잖아요. 당을 떠나게 되고. 근데 그래서 이 공천 룰을 혁신위에서 손을 보겠다. 큰 룰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당헌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다만 그 기준에서 이미 정해진 기준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문제되는 게 학폭 문제가 등장하잖아요. 학폭의 기준을 강화한다든가. 근데 또 그 갑질 문제를 좀 더 구체화시킨다든가. 이 시대가 요구하지 않은 그런 것들 있잖아요. 도덕성의 뭐 성희롱 문제라든가. 이것을 페널티를 몇 프로를 줄 거냐 아니면은 원천으로 컷오프를 시킬 것이냐 이런 걸 좀 더 섬세하게 구체화시킬 수 있는 일은 가능하다고 보되 큰 골격은 바꿀 수가 없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으로는 법률은 정해졌고 예. 시행령을 좀 그렇죠, 맞춰 그렇죠. 수정할 수 있겠다 이 정도인가요? 예, 그렇게 봅니다.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이제 5월에 공천률은 확정이 됐고 이미 지난달이잖아요. 여기에 이제 그 안에서 확정된 공천률에서 조금씩 바꾸겠다? 근데 혁신이가 말하는 게 그 정도 수준인지 어쩐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당 대표와 혁신위 간에 어떤 정도의 교감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혁신위가 어느 정도 폭의 개혁, 혁신을 의도하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제 뭔가 큰 규모, 그러니까 국민들 전체가 어머 이런 뭐 민주당이 이런 것까지 한단 말이야. 이럴 정도로 혁신을 하려면 많은 것을 손봐야 될지도 모르죠. 그렇다면 진짜로 당헌을 전면 개정하는 일도 벌어질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주어져 있는 법률 안에서 시행령만 조금 고쳐가면서 조금 더 기준, 그러니까 배점 조정한다든지 이제 그 정도로 하려고 하면 수용성은 좀 더 높아질지 모르겠지만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민주당이 뭔가 많이 변했구나라는 인상을 주기는 좀 어렵겠죠. 이 부분은요. 네. 지금 뭐 혁신위가 뭐 처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혁신위가 나오는 거고 혁신위가 잘 되기를 바라죠. 국민의 사랑을 받는 획기적인 혁신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대개 혁신위에서 안건이 채택이 돼가지고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많이 있고 또 연말 연초가 되면은 이런 상황도 가정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비대위원장을 새로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대표 이재명 당대표 체제 하에서 당대표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비대위원장을 둘 수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것이 이제 예를 들면 이렇다고 봐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를 하기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대선을 출마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내년 총선에서 혹시라도 잘못되면은 진짜 책임론이 나와버립니다. 그러게 되면은 대선 출마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당대표직을 유지하고 비대위원장 체제도 가능하다.
앞으로 지금 남은 몇 개월 새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혁신위가 전부일 수는 없고 또 비대위 출범도 가능할 수도 있고 모든 가능성은 열어놓고 가되 문제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지금 중도층이 많아진 게 있잖아요. 이분들이 민주당한테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잃어버린 민심을 회복하는 것이 혁신이든 뭐든 우리 당이 해야 될 몫입니다. 그러니까 정당 지지도 1위가 무당층이라더라고요. 2위가 국민의힘이고 민주당은 3위랍니다. 짧게 마지막으로 지금 혁신위하고 공천을 혁신위가 생겼는데 왜 갑자기 느닷없이 공천으로 이렇게 손을 대려고 하는 건지. 근데 총선을 앞두고 혁신위가 세워졌는데 당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것은 공천이죠. 근데 사실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에게 바라는 혁신이라는 것은 사실 국회의원 전체가 동의하고 합의하지 않으면은 실현할 수 없는 요소들이라서 그러니까 늘 국민의힘은 민주당 탓하고 민주당 국민의힘 탓해서 서로 개혁을 거부하는 것이 반복되어 왔는데 어느 한 당이라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된다면 그건 뭐 남의 동의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것 그걸 해야 되니까 공천이 관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대선 패배 뒤 작년 6월 7일 미국으로 떠났던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년여 만에 귀국했습니다. 공항엔 서른, 이계호, 윤영찬 의원 등 친이낙연계 현역 의원들과 1,000명 넘는 지지자들이 모여 이 전 대표의 귀국을 환영했습니다. 여의도 초대석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향후 전국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낙연 전 대표 인천공항 귀국 일성이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데에는 저희 책임도 있다는 것 잘 안다.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우선 폭우가 좀 소강 상태라고 하니까 네. 기분이 좋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귀국도 처음에 무슨 개딸, 낙달 이렇게 해서 충돌이 있을 거다라고 일부 언론에서 예측을 했지만 네. 귀국 메시지도 좋았고 또 그 지지자들의 행사도 네. 아주 일품이었다 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이낙연 대표로서는 그러한 현재 네.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에 대해서 자기도 일종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네. 대국민 반성의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 모든 국정 재정립하시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까요? 당연한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해서 1년간 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민생경제, 외교, 국방, 남북관계가 총체적으로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로서는 미국에서 바라본 그 느낌을 정리해서 잘 말씀했다.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언급한 못다한 책임 그리고 대한민국 이 지경에 현재 민주당까지 포함이 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민주당에도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이런 실정에 책임이 반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한 야당이 있어야 네.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도 강해지는데 그러하지 못한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는 민주당을 향한 것보다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네. 말을 했다. 그러한 한 방을 날렸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체제가 아무리 엉망이어도 이낙연이 대체제가 될 생각은 오산이다. 뭐 이러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사과문, 반성문부터 제출하라 이렇게 평가절하했던데 국민의힘 반응은 어떻게 보셨나요? 뭐 국민의힘이야 네. 이재명도 이낙연도 문재인도 다 싫겠죠.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얘기 한 건 뭐 큰 의미 없다.
의미도 없고 귀로 흘러들어야지 뭐 일일이 반응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어려운 시기에 힘을 합쳐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셨나요? 이재명 대표의 백지장도 맺들면 낫다 하는 것도 좋은 화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현재 민주당의 최대의 개혁 혁신은 단합 네. 그리고 강한 민주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낙연 대표도 귀국해서 네. 맨 먼저 해야 될 일은 당의 단합과 강한 민주당을 만드는데 함께 네. 이재명과 해야 된다. 네. 여기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좋은 제안에 대해서 반드시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그 이재명 메시지도 아주 좋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만 오늘 계속 해주시고 글쎄요. 계신데. 굉장히 그 네. 저는 사실 굉장히 염려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해명해 줄 것이 네. 개딸, 낙딸, 소박 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낙딸이라고 하는 것은 낙지딸을 이제 의미한다고 그러는데 그러한 것은 실체가 없더라고요. 실체가 없고 단지 네. 개딸 측에서 낙지딸이다, 낙딸이다 이런 얘기가 일부 나왔는데 네. 전혀 그런 게 없었고 심지어 공항에 네. 개딸들이 나와서 행패를 부릴 거다 했는데 그것도 안 했잖아요. 또 낙딸은 저도 염려를 했는데 실체가 없는 그러한 거기 때문에 잘 된 거 아니에요? 네. 잘 된 건 잘 됐다고 해야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눈에 띄던 게 그 이낙연 전 대표가 맨 넥타이가 작년 6월 7일 출국할 때 맸던 그 초록색 넥타이 똑같은 거를 메고 들어왔던데 이게 예전에 메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 국무장관 같은 경우 이제 브로치 외교라 그래서 좀 세게 나갈 때는 성조기 그다음에 뭐 독수리 이런 브로치하고 하고 조금 뭐 부드럽게 대할 때는 뭐 비둘기 올리브 이런 브로치하고 나가고 그랬는데 이낙연 전 대표도 뭔가 좀 메시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물론 정치인의 넥타이나 네. 데코레이션은 메시지다 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넥타이를 눈여겨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질문하니까 네. 나갈 때도 네. 같은 넥타이 했다가 하면은 돌아올 때도 같은 넥타이였다면 I am back. 내가 돌아왔다. 이걸 강조한 것 아닐까요? 그 말씀하신 개딸 일각에서는 그 초록색 넥타이 맸다고 그 수박인 거 뭐 광고하면서 들어온 거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들도 있던데 그러한 댓글에. 것은 예. 저는 네. 어떤 경우에도 민주당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분열의 용어를 쓰는 것은 옳지 않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나갈 때 했으니까 돌아올 때도 했으면 I am back. 나 돌아왔다. 이걸 강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비명계 입장에서는 어쨌든 구심점이 들어왔으니까 뭐 일종의 대립전선 같은 게 조금 뭐 선명해진다든가 그런 거는 없을까요? 물론 정치부 기자들은 네. 그렇게 생각하고 정치권의 호사가들도 그런 표현을 하겠지만은 그 자체를 하면은 민주당이 분열된 민주당이 되고 네. 약한 민주당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는 민주당이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김대중 민주당으로 돌아가자. 네. 그래서 단합하고 네. 그 김대중 민주당은 10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지고도 대통령을 당선시켰잖아요. 네. 이때의 단합 그리고 이때의 강한 야당, 강한 민주당으로 돌아가야지 그런 의미를 붙이는 비명도 나쁘다.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누구의 대체제가 될 것이다 뭐 이런 말은 지금 그런 얘기는 해서는 안 돼요. 지금 뭐가 지금 민주당이 솔직히 얘기해서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이 저 모양인데 민주당 잘하는 게 뭐 있어요? 이 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여기 와서 또 이재명 대표, 이낙연 전 대표, 친명, 비명 싸운다? 이건 내년 총선의 필표의 길로 가는 거예요.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은 첫
퇴위에서 공천 문제를 언급했던데 뭐 현역 의원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체제 혁파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던데 그건 어떻게 보셨나요? 당연히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네. 맨 먼저 돈 봉투, 가상화폐 네. 이러한 것도 보겠다라고 하면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자. 네. 그래서 당론으로 검찰에서 정부에서 네. 체포 동의안이 오면은 가결로 당론을 결정해놓고 또 현역 의원들은 네.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쓰자. 잘한 거 아니에요? 그게 국민이 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됐든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비교적 산뜻하게 가고 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제1 요구 사항으로 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당론 채택을 요구하고 나온 거 두고 이거 어차피 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먼저 이슈를 좀 선점한 건데 조금 뭐랄까 약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은데. 누가 이슈를 선점한 게 필요 없어요. 이것은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국민이 국회에 바라는 그러한 개혁, 혁신의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은경 의장이 네. 완전하게 국민의 요구를 받아서 민주당 개혁 혁신의 방향을 제시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재명 대표 지난 1년에 대한 평가와 반성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평가와 반성 위에 쇄신과 혁신을 해도 해야 되는데 평가와 반성 없이 뭐 쇄신책이라고 이렇게 툭툭 던지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물론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은 네. 과거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진보는 네. 좋은 역사, 좋은 전통, 좋은 업적이 있지만은 늘 백서를 내고 반성만 한다. 그러나 보수는 네. 나쁜 역사, 나쁜 전통, 나쁜 업적을 가졌지만은 백서 안 내요. 늘 자기들은 잘한 것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철저한 반성을 하고 그 반성에서 출발하는 것이 정치의 도리죠.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네. 저는 지난 1년간 이재명 체제가 검찰로부터 네.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받은 탄압이 얼마나 큽니까? 저는 그것보다는 네. 미래지향적으로 김은경 혁신위가 제시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역대 최고 득표율로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가 됐는데 불과 1년여 만에 혁신위가 출범하는 상황을 맞게 된 것 자체에 대한 평가는 그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대통령이 당선된 국민의회의도 네. 지금 혁신위가 있잖아요. 아니 지금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네. 혁신위는 왜 있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 일도 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민주당이 그러한 것을 지금 현재 국민이 바라는 그런 혁신의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저는 평가를 해줘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네. 제 자신이 이재명의 과거 1년이 만족스럽다는 생각하지 않아요. 총선 공천 문제를 김은경 위원장이 언급한 거 두고서도 이거 혹시 뭐 친명 의원들 위주로 꾸리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도 여전히 있는 것 같은데 뭐 친명 쿠데타 뭐 이런 표현까지 나오던데. 친명 쿠데타, 친명 위주로 공천하면 져요. 패배하면 민주당은 끝이에요. 이재명도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네. 혁신위에서는 공천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네. 그러한 것에는 각자의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토론은 활발하게 하고 소통은 해야 되지만은 그렇게 크게 친명 비명으로 자꾸 구분해서 평가를 한다고 하면은 내년 지는 길로 가는 거예요. 총선 패배하면 민주당 끝이에요. 이재명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그런 짓 하지 말고 단합해서 강한 민주당으로 가서 공천도 잘해서 네. 당선 많이 시키는 것이 지금 현재의 최대의 목표이고 그것이
네. 혁신위가 제시하는 방향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친명 쿠데타니 대체제니 이런 말 할 계제 자체가 아니라는 말씀인 아니 거네요. 쿠데타에서 뭐가 있어요? 뭐 한강을 건너겠어요? 박정희처럼 총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4박 6일 프랑스 베트남 순방 외교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은 제가 되게 네. 그냥 모두 잘한다 이렇게 되는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 프랑스, 베트남 순방 외교도 네. 대단히 성공한 처음으로 성공한 외교를 했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네. 프랑스에 가서는 이제 부산 엑스포 예. 유치를 위해서 물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했지만은 네. 거기에 총력을 경주해서 그 결과가 11월 달에 나온다니까 우리 국민 모두가 네. 바라고 있잖아요. 베트남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경제 협력 대상국이고 베트남 자신들도 네. 우리 한국으로부터의 투자 그리고 기술, 경영 노하우 이러한 모든 것을 필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가셔서 아주 잘하고 오셨다. 그래서 아주 뭐 111건인가 뭔가 잘했잖아요. 네. 이번에는 윤석열 외교 1년 만에 처음으로 성공을 한 정상 외교였다. 그렇게 봅니다. 영어 PT는 어떻게 보셨나요? 우현식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아니, 잘한 건 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프랑스 하던데. 갔으면 프랑스 말로 PT했다 하면 자랑이죠. 네. 그렇지만은 미국 가셔서도 여기 가셔서도 영어로 PT한다 하는 것을 대통령실에서 정부에서 너무 자랑하니까 좀 식상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그게 오게티입니다. 그 전달력 측면에서 차라리 뭐 한국어로 하고 전문 통역사가 영어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뭐 그런 말도 있기는 있던데. 아니 그 네. 윤석열 대통령의 영어 실력이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영어로 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김대중 대통령도 영어 연설을 많이 네. 했어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발음이 나쁘지만은 상대 국가에서 사전에 원고를 배포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더라고요. 그래서 국가 원수 대통령의 연설은 네. 우리 한국말로 해도 좋고 영어로 해도 좋고 그런데 뭐 윤석열 대통령이 영어 제일 잘하는 것으로 그렇게 홍보하지 마라 이거죠. 겸손하게 있으면은 국민이 다 알아요. 오히려 더 이번에 높게. 아니 저처럼 늘 비판했던 사람이 이번 처음으로 프랑스, 베트남 방문은 대성공이다 평가하잖아요. 누가 박지원이 이렇게 평가할 줄 알았겠어요. 김건희 여사 뭐 부산 이즈 레디 키링 그리고 뭐 그 믹스 커피 이런 거 그 기자들한테 이렇게 대접하면서 돌아와요 부산항에도 들려주고 또 상당히 그 언론의 각광을 받았는데 김건희 여사 행보는 어떻게 보셨나요? 거기도 잘했어요. 부산 is ready. 네. 이런 핸드백을 들면서 강한 메시지를 던졌고 또 전후 네. 우리나라 다방들 그걸 해가지고 외국 사람들은 믹스커피 모르잖아요. 네. 그것도 선전했고 돌아와요 부산항 그것도 당신이 부른 게 아니라 네. 그 음악을 틀어줬다고 하는 것은 저는 잘했다고요. 또 하나의 한류를 선전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네. 그 노래 모른다 했잖아요. 돌아와요 부산항해를요? 무슨 동백아가씨는 모른다고 동백아가씨 모른다고 하셨죠. 했는데 네. 김건희 여사는 돌아와요 부산항 알았나 봐요. 그 베트남에서는 베트남 전통 의상 아오자이 입고 친교 활동도 하고 그랬는데 그 병원도 가서 예전에 캄보디아처럼 그 아픈 어린 환자 안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뒷말도 없고 좀 안정적인 그것도 것 잘했어요. 같아요. 예. 그 나라에 가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네. 그 나라에서 영부인들에게 전통 의상을 선물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딱 미리 입고 가고 또 영부인의 일이 애들 그런 병원 이런 것을 방문하는 거 아니에요. 김대중 대통령 영부인 이호 여사는 네. 평양에 가서도 어린이 병원을 방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김건희 여사도 아주 잘했고
최근에 와서는 사고도 안 치고 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혹시 이번 외유 순방 아쉬운 거 오게티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있을까요? 글쎄 영어 연설을 한다고 그렇게 호들갑 던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네. 프랑스 네.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1, 2분 늦었다. 그거는 늦은 게 아니라고 대통령실에서. 글쎄, 난 그건 모르지만은 네.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진행됐다고 하면은 네. 잘하신 건 잘하고 대통령도 잘하셨고 영부인도 잘하셨다. 네. 박지원이 칭찬을 두 네 분에게 한 것은 오늘이 처음이다. 처음인가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뭐 칭찬으로 끝났네요. 이낙연 좋은 칭찬, 말씀으로, 네. 이재명 칭찬, 혁신이 칭찬,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칭찬. 이런 날도 있는 것이 좋아요. 폭우나 좀 피해가 피해 없었으면 없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